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소장님 오늘 상당히 기분이 추워요. 좋아 보이시는데 춥긴 좋아요. 해도요. 엑스포도 유치가 불발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화가 납니다. 그걸 또 간절하게 원하셨군요. 원했죠. 저도 원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봤는데요. 네. 온 국민이 다 원한 그럼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새벽까지. 아닙니다. 네. 댓글에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많이 있네요. 배종찬 소장님처럼 진행을 해야 된다. 중립이라 너무 좋다. 네. 그런 댓글이 무거울 중이에요? 가운데 중이에요? 가운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 기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빅데이다 이런 이야기, 폭풍전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리게 된 거죠? 네. 일단 현재까지는 열리는 걸로 했고요. 네. 이거 이 합의 사항은요. 의사 일정은 뭐 홍영표 원내대표 전에 박홍원 원내대표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 합의할 때 이때는 30일 2월 1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합의한 대로 진행한다. 원칙대로 한다. 이거예요. 네. 이 시간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1시 반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고요. 2시부터 이제 본회의가 들어갈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계획은 뭡니까? 열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뭐 열리기로 이미 의장님께서 열기로 했으면 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이고요. 네. 의사일정에 포함된 거고, 물론 이제 로텐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을 가지고 항의하거나 뭔가 좀 정치적인 액션들을 할 수 있지만 본회의는 열린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뭐 지금 뭐 탄핵안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다 뭐 막아설 이유가 아닙니다. 법안 처리도 다 해야 되고, 헌재 소장 뭐 임명 관련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위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기후 특위 뭐 등등등 많은 중요한 분들이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열려야 됩니다.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텐도웰에서 연자 농성도 할 수 있다. 이런 탄핵은 말이 안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이 이런 적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시 반부터 의총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헌재 소장 것만 처리를 하고 본인들은 본회의에서 좀 퇴장을 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반발을 할 텐데, 국회의장 이렇게 사회를 못 보도록 저렇게 막는 것, 물리적으로 막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국회 선진화법 있잖아요. 또 이게 그 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안들도 그렇고. 네. 성재 부대변인, 네. 방금 전에 이제 장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네. 거기서 해서 넘겼으니까요. 예.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기후위기 저출산 관련된 특위들이 구성돼서 지금 돌아갔던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고요. 더 이상 뭐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을 일인가 싶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탄핵 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자, 하여튼 이 총선 때까지 여야 간 대치 국면은 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향후에 이러한 방통위의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물론 이게 뭐 과도해 보일 수는 있죠, 여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제출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그리고 제2의 제3의 이동관이요. 그러면 나를 막아도 방송 자각은 계속된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게 본인 스스로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저는 자꾸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솔직히 이제 마지막 공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가가 아니라 나중에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후대에서 어떠한 방통위원장으로 평가받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무리하게 절차를 좀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 앉아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게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후대 평가가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평가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네. 탄핵을 하는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두 검사에 대한 탄핵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뭐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것을 뭐 어떻게 막든지 아니면은 반대 논리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탄핵으로 가서 헌재로 가면은 거기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든지 그런 절차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거지 너희들 탄핵하지 마! 막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한 민주당이 검사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정섭 검사도 계속 탄핵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국회에서의 과도한 힘자랑이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이. 절제하게 해주세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장선철 소장의 의견도 있는데요. 탄핵은 절제됨이 맞죠. 그런데 왜 입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마지막 절제해야 될 탄핵을 이렇게까지 쓸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정부 여당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협치 좀 말로 하고 대화로 해서 가면은 탄핵을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지금도 야당하고 협치 생각도 안 해요. 거론도 안 해요.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검찰 지금 내부적으로 제19 감싸기 대놓고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에서라도 이렇게 본보기로 한 2명이라도 탄핵을 해놔야 검찰들이 내부적으로 자성 기능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 갑자기 그래도 국회에서 탄핵한다니까 좀 입장을 바꾸잖아요. 이정섭 검사 직무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법부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자주 탄핵에 대해서 좀 너무 남발하는 듯한 것도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현 정부가 너무 이런 입법부의 과도한 입법권을 행사하게끔 만드는 면도 있다. 저는 근데 이정석 검사 탄핵의 주요한 명분과 논리가 뭐였냐면은 민주당이 아니 이정섭 왜 이렇게 비리 혐의가 많고 의혹이 많은 사람을 직무정지도 안 시키고 감찰도 안 하고 왜 조사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섭 정도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다니까. 이재명 당대표 대북 송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일단은 직무 배제가 됐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국감에서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즉시 직무 배제를 했었으면 탄핵까지 안 갔죠. 아니 지금 배제했으니까 아니 근데 뒤늦게 탄핵한다니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정석 검사에 대한 한 사람의 개인의 탄핵보다는 검찰 전체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자성해라. 자극을 주는 게 좋은데 제발 좀 자성해라. 자성과 자극을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오해를 받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도 70명 중에 69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오늘 또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자, 근데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은 처리하지 않는다.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바로 50억 클럽에 대한 바로 특검인데 이건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특검의 시간을 당시 원내대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12월로 얘기했던 적을 제가 기억합니다. 12월 말. 네, 12월 말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론과 그다음에 예산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그 특검은 따로 좀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그런 스케줄을 짠 대로 가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에 추가할 부분들이 좀 생겨버렸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러니까 명품백 그 영상 사건인데 그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함정 취재다 어쩌다 논박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뭐 딥페이크도 아니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특정인으로부터 명품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다. 받아왔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함정 취재를 했던 최 목사께서의 그 동기가 인사청탁 부분들의 제보를 받고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돼서 그 내용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냐.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오랜 또 경험이 있으신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튜브 매체의 취재가 또 함정 취재다, 네. 몰카다, 네. 또 공작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또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파만파 또 커지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독수독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정 취재를 통해서 그냥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건 위법한 거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일반인한테 어떠한 고가의 백을 받았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뭐 국민의힘 쪽의 일부 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좀 항변을 하던데 북한의 공작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보다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영상을 좀 봤을 때 몇 가지 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백 받으시는 것도 문제였고 거기 단어들 자꾸 왜 이런 걸 사오세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뭐 이제 좀 나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지면 내가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북한 주민 수용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언급할 게 없다, 코멘트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거보다는 보다 좀 명백하게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가 만약 고가의 백을 받고 나는 남북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거야. 그러면은 국민의힘 분들 보수 우파 쪽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바로 탄핵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이번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발빠르게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런 일 사과하시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소영주 부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통화 내용을 듣고 증거 채집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뭔가 가려진 것, 밝혀진 내용이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입한 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흐름과 취재 방식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봤을 때는 뭔가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제보를 확인했겠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방식으로 취재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함정 취재다. 그다음 함정 교사라고 보통 뭐 법률 용어를 하던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중차대한 범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마약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뭐 잠입이라고 하죠. 함정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범죄를 밝혀내는데 아까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한 대로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가 어떤 일반인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자꾸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자주 받아왔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어떤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남북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 수사에 대해서 최 목사도 이 처벌을 각오하고 국가의 이런 운영 방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봤을 때는 그건 이제 법적 경우에서 다투시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검으로 가게 지금의 특검에다가 이걸 덧붙여서 가게 되면요, 이건 일파만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조치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시스템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실에 건의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제2부속실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게 지금 완전히 손 놓아지게 된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시스템적으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호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좀 문책이나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시작한 이후에 9월 달이잖아요. 작년 9월 달. 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러 가는데 무슨 백도 들고 가고 시계 이런 몰카 기능이 있는 그런 거를 제대로 검수를 안 했다? 그 경호상의 문제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저는 두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저는 참 이 아쉬운 게 이런 아주 중요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빼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 이런 걸 하면서 받는 것들, 뭐 발언들.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아까 말씀 문재인 대통령의 와이프였던 김정준 여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 벌써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이나 내려와라 막 정치 공세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가 이상하다, 의아하다. 민주당도 왜 조용한지 그러니까 보도는 모르겠어요.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혁신입니다. 자, 최후 통첩을 한 날이 이제 오늘이고 디데이가 오늘입니다. 혁신위가 영남 중진 또 지도부의 불출마 또 험지 출마에 대해서 희생 권고안을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공식 안건으로 최고위에 보고하면 최고위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러니까 화답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인 위원장은 나는 선거에는 불출마한다. 다만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뭔가 이제 욕심이 좀 들어가 보이는 모습인 것 같고 최고위원회에서는 화답은 할 것 같아요. 그냥 반대, 안 돼, 혁신위안 우리가 거부하겠어, 부결, 이게 아니라 질질 끌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안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관위가 구성되면 공관위에 이런 사항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퉁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바로 내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서용주 부대변이 보기에는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 네. 평가를 하는지. 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든 비대위든 빨리 결단해야 된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재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역할을 해 주십사 문자를 직접 보냈다고 밝혔는데 네.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장관이 좀 빨리 좀 나서달라,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우리가 늘상 그래왔잖아요. 소통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다음 2인자다라고 뭐 그냥 내심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현 위원장이 저번에 한번 용산의 의중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하셨다가 좀 조용해지셨는데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을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혁신이 동력이 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은데 지금 박수 소리도 멈춘 것 같고요. 곧 있으면 야유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인현 혁신위원장이 뭔가 마무리를 빨리 해놓고 문을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충심 어린 조언이고요. 처음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한동훈 장관까지 끌어들이면 모양 빠질 공산이 크고요. 저는 지금 봐서는 이거 안건 못 올릴 것 같아요, 최고위에. 네, 뭐 저기 중진 의원들 불출마하라고 안건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아마 검토하겠다고. 네, 검토하는 정도까지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 이야기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서영주 부대변이 이야기한 마무리가 아니라 더 이제 이 혁신이 본인의 역할을 열어두기 위해서 공관위원장 본인 추천해 달라. 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은요 본인이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선가 이렇게 좀 결정이 돼가지고 자 혁신이 활동 잘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 하면서 국민의힘 개혁공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르르듯이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저 시켜주세요. 이거는 그게 안 될 분위기니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혁신위가 떴을 때 이게 인유한 위원장 부적절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갑자기 야구 선수로 변해서 구원 투수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뇨한 위원장이 어쨌든 뭐 의사로서 사회 존경받는 역할을 많이 하셨지만 이분 정치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의 화려한 개인적인 드리블 플레이로 여러 주목은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속빈강정이 된 것이 아니냐. 또 개인적인 말실수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좀 깎아먹은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의 어떠한 권위를 갖고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장성철 소장의 여의도 안테나는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네. 종로 출마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질문은 그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면은 제가 목요일날 출연하는데 네. 그 전에라도 제가 나와가지고 살짝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PD님이 허락하시면. 그 전에라도 나올 일은 딱히는 없을 것 같고요. 아유, 저를 거부하세요. 자, 민주당 관련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네네. 자, 오늘 뭐 한입뉴스도 그렇고 다른 코너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네. 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 재판부의 결과입니다. 1심 선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판결 내용이 아쉽긴 하지만요. 뭐가 아쉬워요, 근데? 뭐가 아쉽냐면요. 네. 이 수사 자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겐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 말하자면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두 가지 축으로 흔들면서 대선에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사가 돼서 나왔는데 저는 뭐 1심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정치권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최은순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에서 1심 그 유죄가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 정치 수사다, 뭐 법원의 자아 편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자 입증이 됐죠. 국민의힘 대변인 잘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건 존중하면 되고 1심이기 때문에 아직 2심 항소가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검찰의 주장만을 듣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 2심에서 잘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종석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김기현 대표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왜요? 본인이 이해 당사자잖아요. 아무리 국민의힘 대표라 하더라도 본인이 재판의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시켰어요. 이해 당사자라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는 장 소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점은 아쉬워요. 김기현 대표가 그냥 어쨌든 본인이 이긴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본인은 좀 말을 아끼고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 시장 당선되는 게 내 뭐 꿈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징역 3년 받았는데 법정 구속 안 한 것은 상당히 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조국 민정수석 몰랐을까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조국 수석한테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넘겨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권력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한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것을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좀 아쉽다, 뭐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에서 그냥 이분은 제명시키든지 탈당시켜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20 아니, 남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30 나올 때까지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20까지는 이렇게 해요? 봐야죠. 20까지 봐야죠. 뭐 공천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니 민주당이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거나 뭐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정당이 아니니까 이 정도 1심 나와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2심 가서 조금 더 한 징역 2년 받고 3심 가서는 뭐 1심
뭐 1년 받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형량 줄여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뭉갤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앞서 나가는 게 이걸 가지고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고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재판 자체로 해서 가는 것이고 당시에 이미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뭔가 좀 그 유죄 판결에 나오니까 이걸 갑자기 소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해라? 그러면 뭐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관련된 뭐 장모나 배우자 관련해서 하면은 다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쟁화를 하지 말고 재판은 재판대로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장 선생님 말씀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반복된 말인데 어쨌든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 당선되는 게 꿈이야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을까? 그거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합리적 의심들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많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말고.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면 모든 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선거제 개편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당 출연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신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을 막아야 된다. 또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의 또 지역구까지 걸고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또 발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멋있게 지면은 무슨 소용이냐.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의총에서 이 부분 논의될 것 같은데 성주 부대변인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참 이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원칙론으로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얘기하는 민주당이라면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알아채겼으면 좋겠다. 정치의 모든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것들은요. 한순간에 하나를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격결히 약속을 지켜가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승부 그다음에 손에 쥘 수 있는 감 때문에 큰 어떤 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뭐 4, 5년 뒤에 재집권 아니면 네. 뭐 말하자면 정권 탈취를 할 때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성주 부대변인은 국민들과의 약속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대로 연동형대로 가면 좋겠다는 아니 그걸 약속을 뜻인데.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정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원칙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말도 10분의 1은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뻔히 불리한 줄 알면서 이거를 꼭 그렇게 가야 되냐라는 제안을 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네. 저는 한 가지를 좀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180석을 갖게 된 것 중에 이거 비례로 갖게 된 게 몇 석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구를 160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형이 당시 준연동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한테 신뢰를 받으면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실리를 따져서 10석, 12석을 더 가져오려고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맞습니다. 성주 부대변인 이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또 의중이 얼마나 또 반영될지도 의총 결과로 좀 오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이 얘기 안 해요 저는. 장 선생님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네. 자 대통령의 이 사과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너무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심어 주셨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부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개발 사업이 막 진행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도 2035년까지였는데 2029년도로 땡겼잖아요. 연결 도로, 북한 개발 이런 것들도 다 그때 시점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부산 민심이 야 국민의힘 내년 총선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발빠르게 사과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미안해요. 자, 이재명 대표 내가 시사본부가 비판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3시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내일 계속 하세요. 좀 아쉬움이 내일요? 남습니다. 내일 시간적으로. 출연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서영주, 장성철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발언 감사합니다. 무시하는